애새끼 낳은 게 뭐 벼슬이라도 되냐? 상전 납셨네, 납셨어. 산후조리원 병실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시어머니의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겨우 얻은 쌍둥이. 그 몸으로 시할아버지 제사에 못 간 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기어이 뜨거운 미역국 그릇을 낚아채 제 얼굴에 끼얹어 버렸죠. 그런데 그때 제 비명을 들은 친정엄마가 문을 확 열어젖히셨는데요. 아파하는 저를 보고 눈이 뒤집힌 엄마가 시모 인생을 어떻게 개박살 내줬는지 지금 그 사이다 같은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쌍둥이 딸을 키우는 박재영입니다. 지금은 이혼한 지 벌써 5년 차에 접어든 싱글맘이지만 이 아이들 얼굴만 보면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죠.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 구비구비 사연도 많고 눈물도 많았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저는 27, 갓 사회에 나와 하루하루 야근에 치여 살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그런데 그해 봄 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늘 든든한 상 같았던 친정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아버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장례식장을 지키던 그날의 공기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있는 듯한데요. 그 뒤로 저는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회사와 집만 오가며 하루를 겨우 버텨냈죠.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까요? 마음이 텅 비어 어디로든 도망치고 싶던 어느 금요일 저녁 회사 동료 언니가 팔을 잡아 끌더라고요. 너 가만두고 못 보겠다. 오늘은 무조건 나 따라와. 저는 한숨을 푹 내쉬며 마지못해 언니의 손에 이끌려 회사 근처 조그만 호프집으로 향했어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아 있었죠. 언니의 사촌 오빠 친구라고 했나? 아무튼 인터넷 설치 기사로 일한다는 29살의 청년이었어요. 첫인상은 그리 특별할 게 없었어요. 그저 웃을 때 눈꼬리가 부드럽게 접히는 게 참 순해 보인다. 딱 그 정도였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날 밤 내내 제 잔이 비지 않게 살뜰히 챙겨주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며 눈시울이 붉어지자 슬쩍 냅킨을 밀어주고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끄덕 들어줬어요. 위로한답시고 어설픈 말을 늘어놓지도 않고 그저 옆자리를 조용히 지켜주는 그 태도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헛헛하던 마음에 따뜻한 빛이 흘러들어오는 기분이었달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어요. 그 사람은 인터넷 설치 기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까지 사다리 지고 이 집 저 집을 오르내리는 고된 일이었지만 고객이 뭐라고 짜증을 내도 끝까지 웃으며 마무리를 지어야 진짜 프로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죠. 그런 진중한 직업의식이 참 멋져 보였어요. 아버지를 잃고 세상 모든 남자가 미덥지 않게 느껴지던 저에게 그 사람의 성실함은 이제껏 본 적 없는 든든한 그늘 같았거든요. 만난 지 3달쯤 되던 날 그 사람이 조심스레 종이 가방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이거 어머님 신발이야. 발 편한 걸로 골랐어.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사람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친정엄마가 식당 주방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서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지나가듯 딱 한 번 흘렸을 뿐이었거든요. 그 말을 마음에 새겨두고 굳이 백화점까지 가서 발이 편한 신발을 골랐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죠. 그날 저녁 신발 상자를 안고 친정집에 갔더니 친정엄마가 상자를 열어보고는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뭘 이런 걸 사오나. 재영아, 이 남자 놓치지 마라. 친정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떠나보낸 엄마가 처음으로 활짝 웃어 보이시던 날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그 사람은 우리 친정집에 마치 원래 살던 사람처럼 스며들었어요. 명절이면 누구보다 먼저 집에 와서 전을 부치고 김장철에는 팔을 걷어붙이고 배추를 나르고 엄마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파스를 사들고 달려왔죠. 친정엄마는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을 우리 사위 하며 친딸인 저보다 더 아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완벽하게 홀려 있었어요. 이 남자가 내 남은 인생을 지켜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빈자리도 채워줄 수 있겠구나 하고 굳게 믿었죠. 연애 기간이 1년 반쯤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평생 내가 지켜줄게. 어머님도 우리가 같이 모시자.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세상에 이런 남자가 또 어디 있을까 싶어서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 사람은 어찌나 넉살이 좋던지 우리 친정엄마 옆에 딱 붙어 앉아 살갑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분위기를 살려주더라고요. 그때 저 멀리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표정이 어쩐지 차갑다는 걸 언뜻 느끼긴 했지만 원래 어른들이 낯을 좀 가리시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 어색한 침묵이 앞으로 펼쳐질 지옥의 예고편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에 눈이 먼 28살의 저는 그런 게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죠.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손을 잡고 걸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제 귀에 대고 조그맣게 속삭이더라고요. 평생 고생 안 시킬게. 나만 믿어.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다정하고 진심 어리게 들렸는지 몰라요. 저는 그 말 한마디를 부적처럼 가슴에 품고 결혼 생활에 발을 들였답니다. 우리 친정엄마도 딸을 시집 보내는 자리에서 눈물을 훔치시며 우리 사위가 우리 딸 잘 데려가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몇 번이나 되뇌셨죠. 온 가족이 축복해준 결혼이었고 저는 정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참 이상한 제도더라고요. 연애 시절의 그 다정함, 그 세심함, 그 눈물겨운 배려가 신혼집 현관문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서서히 색이 바래기 시작한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결혼 반지를 낀 손가락이 채 어색함을 벗기도 전에 저는 시댁이라는 곳에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거든요. 그 얼굴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낯설고 훨씬 더 기괴한 모양을 하고 있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짐도 채 못 풀었을 무렵 시어머니에게서 첫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상견례 때 봤던 그 어색한 미소와는 사뭇 다른 결이더라고요. 짧고 무뚝뚝하고 어딘가 명령조가 섞여 있는 그 말투에 저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이 사람이 내 남편의 어머니이니 잘 모시고 살면 되겠지 하는 어리숙한 마음뿐이었죠. 연애 시절 그 사람이 보여주었던 자상함과 책임감이 사실은 팍팍한 자기 집 환경을 감추기 위해 정성껏 덧칠한 환상이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환상이 조금씩 벗겨져 나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저는 부랴부랴 화장을 고치고 시댁으로 향했죠. 신혼집에서 시댁까지는 차로 40분쯤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그 40분이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는데 저는 조수석에 앉아
손에 든 과일 상자를 몇 번이나 고쳐 안았는지 몰라요. 첫 주말 인사인데 혹시 뭐 하나라도 실수할까봐 며느리 노릇을 잘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손끝이 자꾸 차가워졌거든요.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상한 공기 하나를 딱 감지했어요. 거실 소파에 시아버지가 러닝셔츠 바람으로 벌러덩 누워 계시고 TV에서는 스포츠 채널이 우렁차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유도 선수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정말이지 체격이 어마어마했어요. 어깨는 문틀에 걸릴 만큼 넓고 팔뚝은 제 허벅지만 하고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거실 절반이 꽉 차 보였죠. 며느리가 들어왔는데도 시아버지는 눈길 한 번 안 주고 리모컨만 만지작거리시더라고요. 주방 쪽에서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서 저는 얼른 짐을 내려놓고 가쪽으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는 키가 저보다 한참 작은 데다 마른 편이신데 그 작은 몸으로 국 냄비를 젓고 반찬을 무치고 밥을 안 치는 걸 혼자 다 하고 계셨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조그만 수선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백수 남편 대신 그 수선집 하나로 시댁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꾸려오신 진짜 가장이셨던 거예요. 그런 분이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저렇게 부엌에 매여 계시는 걸 보니 저는 얼른 소매를 걷고 옆에 붙어 도우려 했죠. 어머님, 제가 할게요. 제가 조심스레 말을 건네자 시어머니는 흘깃 저를 쳐다보시더니 아무 대꾸도 없이 국자를 저에게 툭 넘기시더라고요. 어색하게 국을 젓고 있는데 저 멀리 거실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졌어요. 밥 아직 멀었냐? 배고파 죽겠는데 뭘 그리 꾸물거려. 시어머니의 등이 순간 움찔하시는 게 눈에 들어왔죠. 그 큰 목소리 앞에서 이 작은 여인은 한마디 대꾸도 없이 그저 손을 더 빨리 놀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뭔가 잘못 그려진 그림을 마주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수선집에서 온종일 손끝을 놀리다 돌아온 사람이 부엌에 매여 있고 하루 종일 소파와 한 몸이었던 사람이 소파에서 호통을 치고 있는 이 풍경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밥상을 차려 거실 좌식 테이블에 옮기는데 남편이 슬쩍 제 옆으로 오더니 시아버지 옆자리에 척 앉아버리더라고요. 그러고는 저에게 눈짓으로 뭘 좀 갖다 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저는 잠깐 어리둥절했지만 신혼 첫 주니까 이 정도는 애교라고 여기고 웃으며 수저를 놓았죠. 그런데 밥을 2숟갈쯤 떴을까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숟가락을 탁 놓으시더니 얼굴을 찡그리시더라고요. 이 집구석은 왜 국 하나가 없냐? 입맛 떨어지네 진짜. 저는 밥상을 한번 훑어봤어요. 분명 김치찌개가 뜨끈하게 한가운데 놓여 있었죠.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건 찌개고 국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나 싶어 눈이 동그래졌는데 시어머니는 밥 한 술 뜨다 말고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앞치마를 다시 두르고 부엌으로 종종 걸음을 치시는 그 뒷모습에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죠. 어머님,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는 뒤도 안 돌아보고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저는 어쩔 줄 몰라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남편이 저에게 눈을 부라리며 조용히 앉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결국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시아버지와 마주한 채로 10분이 넘게 어색한 밥알만 씹었어요. 그 10분 동안 부엌에서는 냄비에 물 붓는 소리, 멸치 다시 우려내는 소리, 파 써는 소리가 정신없이 들려왔죠. 결국 시어머니는 뜨끈한 콩나물국 한 대접을 새로 끓여 상에 올리시고 나서야 다시 밥술을 뜨셨어요. 이미 다른 반찬은 다 식어 있었지만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의 옆 얼굴을 한참 쳐다봤어요.
이 상황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말해야 할 것 같은데 결혼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신부가 시댁 흉을 보는 게 될까봐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조심스레 운을 뗐죠. 자기, 아까 어머님 혼자 국 새로 끓이시게 두는 거 좀 그렇지 않았어?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더라고요. 원래 우리 집이 그래. 아버지 성격이 좀 그러셔. 그러려니 해. 그러려니 하라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의 옆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연애 시절 우리 친정엄마 앞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김장을 나르던 그 사람과 지금 조수석의 아내에게 그러려니 하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어서요. 그 뒤로 저는 시댁의 풍경을 조금씩 더 목격하게 됐어요. 시아버지는 오래전에 퇴직을 하시고는 그 뒤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스포츠 채널을 돌려보고 저녁이 되면 소주병을 열고 밤이 되면 어디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조용히 나가셨죠. 그 전화가 도박판에서 온 전화라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지만 그때는 그저 친구분들과 술 한잔하러 가시는 줄만 알았답니다. 시댁에는 시누이가 둘 있었어요. 둘째 아가씨와 막내 아가씨였죠. 둘째 아가씨는 그나마 상식이라는 게 있는 분이셨어요. 처음 인사드렸을 때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언니, 우리 집 좀 이상해도 놀라지 마세요 하고 미리 언지를 주셨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잘 몰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둘째 아가씨는 시아버지에게 취직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대출까지 받아 4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갈취당한 뒤였더라고요. 그 돈은 물론 도박판에서 하룻밤 사이에 다 날아갔고요. 딸이 억울해서 항의를 하니까 시어머니는 오히려 감히 아빠한테 대드냐며 딸을 윽박질렀고 결국 둘째 아가씨는 그날 이후로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어버리셨죠. 막내 아가씨는 또 다른 결의 사람이었어요. 30이 다 되도록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시댁 안방을 차지하고 얹혀 사는 분이었죠. 이따금 아르바이트를 하시긴 했는데 벌어들이는 돈은 모조리 화장품이나 옷에 쓰시고 정작 생활비는 시어머니의 수선집 매출에서 야금야금 빼가시더라고요. 눈치라는 게 도무지 없는 분이라 제가 시집 왔는데도 별 관심조차 없어 보였어요. 그런 집안이었어요. 시아버지의 호통 한 번에 온 식구가 얼어붙고 시어머니는 그 호통을 며느리에게로 은근슬쩍 흘려보내고 남편은 그 모든 광경을 어릴 때부터 봐온 사람이라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그런 집안이었죠. 저는 신혼집으로 돌아오는 길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며느리로서 참을 수 있는 만큼은 참아보자. 시집이라는 게 원래 다 이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깨닫게 됐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저를 이 집안의 방패로 세워두고 뒤로 슬쩍 물러나 있는 사람이라는 거리요. 아내 앞에서는 미안한 표정으로 눈치를 살피면서도 시댁 문턱만 넘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시아버지 옆자리에 딱 붙어 앉아 대접받는 게 당연한 아들 노릇을 했으니까요. 저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목구멍에 뭔가 뜨거운 게 걸린 것처럼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정말 몰랐죠. 시댁의 진짜 요구는 첫 명절이 다가오면서 그 무거운 실체를 드러냈어요. 2달쯤 지난 어느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무뚝뚝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사무적인 결이 섞여 있더라고요. 다음 주 목요일이 우리 시아버님 제삿날이니까 수요일 오후에는 와 있어라. 장은 네가 봐오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목요일이면 평일이었고
저는 그때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수요일 오후에 와 있으라는 말은 결국 이틀을 반차나 연차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조심스레 여쭤봤어요. 회사 일 때문에 저녁에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겠느냐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시할아버지 제사에 그깟 회사 핑계를 대? 원래 며느리가 다 하는 거야. 그깟 회사라니. 저는 그 말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콕콕 박히는데 남편은 옆에서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눈길 한 번 안 주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튿날 팀장님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반차를 냈죠. 수요일 오후 커다란 장바구니 2개를 양손에 나눠 들고 시댁 초인종을 누르는데 팔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사과, 배, 곶감, 대추, 밤, 산적용 소고기, 동태포, 그리고 전 부칠 부침가루와 계란 한 판까지.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시할머니 제삿날에 알 수 없는 어르신의 제사들까지 그렇게 1년에 무려 5번이나 되는 제사가 이 집안에는 줄줄이 예약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5번의 제사는 전부 저 혼자 감당해야 하는 몫이었죠. 시어머니는 수선집이 바쁘시다며 슬쩍 빠지시고 시누이 둘은 아예 손 하나 안 대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야구 중계에 눈을 받고 있는 그런 풍경 속에서요. 무엇보다 저를 미치게 만든 건 자정제사라는 시아버지의 고집이었어요. 조상의 덕을 제대로 보려면 밤 12시 정각에 상을 올려야 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원칙 하나 때문에 저는 새벽 2, 3시까지 부엌에 매여 있어야 했죠. 회사에서 퇴근해 시댁에 도착해서 동태전, 육전, 호박전, 두부전, 산적, 삼색나물, 탕국까지. 그 좁은 부엌에서 저 혼자 프라이팬 2개를 번갈아 돌리며 전을 부치고 있으면 등에서 땀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머리카락은 기름 냄새에 절어 눅눅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제삿날이었어요. 자정제사를 겨우 마치고 상을 물리는데 시계는 벌써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다리에 감각도 없이 부엌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손끝이 물에 퉁퉁 불어 쭈글쭈글해질 즈음 거실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졌어요. 야, 며느라. 막걸리 한 잔 해야겠는데 안주 좀 새로 부쳐와라. 해물파전이 딱이겠다.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시계를 다시 봤어요. 새벽 1시에 술상을 보라니요. 방금 상에서 내린 전이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그건 제사 음식이라 손대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눈앞이 잠깐 흐릿해졌지만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네, 아버님 소리가 튀어나오더라고요. 며느리 노릇이라는 게 뭔지 그때 저는 제가 사람이 아니라 부엌의 붙박이로 놓인 조리 도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새로 반죽을 개고 오징어를 손질하고 쪽파를 다듬어 해물파전을 부쳐 상에 올리고 나니 시계는 어느새 새벽 2시를 넘겼죠. 시아버지와 남편은 마주 앉아 막걸리 사발을 부딪히며 낄낄거리고 저는 그 모습을 부엌 문틈으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차오르는데 이상하게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울음마저 지쳐서 목구멍에 걸려버린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진짜 저를 무너뜨린 건 제사 노동이 아니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저에게 아이 소식이 들리지 않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저는 결혼 전부터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어요. 배란이 잘 안 되는 체질이라 자연 임신이 쉽지 않다는 걸 병원에서 확인받았고 남편에게도 결혼 전에 이 사실을 말했었죠. 그 사람은 그때 제 손을 꼭 잡고 우리 둘이 알콩달콩 살면 되지 아이는 하늘이 주는 대로 받자고 했었어요. 저는 그 말을 굳게 믿고
병원 치료를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저를 만날 때마다 대놓고 얼굴을 찡그리시더라고요. 어느 명절날 밥상머리에서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흘겨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제사 준비하면서 마음을 곧게 안 쓰니까 조상님이 노해서 애가 안 생기는 거야. 저는 젓가락을 든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죠. 옆에 앉은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밥알만 씹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텔레비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시더라고요. 조상님이 노해서 아이가 안 생긴다는 그 저주 같은 말에 저는 목구멍이 콱 막혀 한 숟갈도 더 못 넘겼어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조상님 탓이라니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나 싶어서요. 그렇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제 몸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몸의 병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건 곧 흠잡힐 빌미가 된다는 걸 저는 이미 몸으로 배운 뒤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폭언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회사에서 야근하고 파김치가 되어 퇴근하는 저에게 굳이 전화를 걸어 시댁에 들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때문이냐고 여쭤보면 네 남편 먹일 한약 지어놨으니까 네가 와서 가져가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한약을 굳이 며느리 손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이유가 뭔지, 시댁에서 신혼집이 지하철로 50분이 넘게 걸리는데 왜 굳이 늦은 밤에 저를 부르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 무거운 한약 봉지를 양손에 나눠들고 지하철에 실려 신혼집까지 실어 날랐어요. 며느리가 시부모님이 지어주신 한약을 마다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 명절 준비를 하다가 잠깐 부엌 의자에 걸터 앉아 이마를 짚었더니 시어머니가 그 좁은 부엌 문틈으로 저를 쏘아보시며 이렇게 쏘아붙으시더라고요. 임신한 것도 아니면서 웬 유세야? 나는 애 셋 낳고도 시아버지 제사상 다 차렸어. 같은 여자한테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구나.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억눌리며 살아오신 세월의 응어리를 만만한 며느리 앞에서 하나씩 풀어내고 계신다는 거리요. 시아버지 앞에서는 국 하나에도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가시는 그 작은 어깨가 며느리 앞에만 서면 산처럼 커지셨으니까요. 저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 사무치게 서러웠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몰아붙일수록 저는 병원 치료에 더 매달렸어요. 배란 유도제를 맞고 호르몬 검사를 하고 부작용으로 얼굴이 붓고 몸무게가 늘어도 이를 악물고 병원을 다녔죠. 아이 하나만 생기면 이 지옥 같은 며느리 노릇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헛된 희망 하나에 매달려서요. 밤마다 신혼집 침대에 누워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내봤어요. 자기, 나 요즘 진짜 힘들어. 제사도 그렇고 어머님 말씀도 그렇고. 남편은 등을 돌린 채로 심드렁하게 대꾸하더라고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집에서 푹 쉬어. 우리 엄마가 원래 말씀을 세게 하시잖아. 푹 쉬라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이 저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어요. 제사 노동을 나눠지겠다는 말도, 어머니를 말려보겠다는 말도, 병원 진료에 함께 가주겠다는 말도 그 사람 입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죠. 저는 어두운 천장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 결혼이라는 배가 서서히 옆으로 기울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배 안에서 저 혼자 물을 퍼내고 있다는 걸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알아차리기 시작했거든요. 결혼 생활이 어느덧 10년 차에 접어들던 그해 봄, 저는 여느 때처럼 산부인과 진료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수도 없이 들락거린 병원이었죠.
배란 유도제 주사에 팔이 성할 날이 없었고 초음파실에서 화면을 들여다볼 때마다 텅 빈 자궁을 확인하고 힘없이 걸어 나오던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별 기대 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안경을 고쳐 쓰시며 저를 돌아보시더라고요. 축하드려요. 아기집이 2개 보이시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잠깐 멍하니 있었어요. 축하한다는 말도 아기집이 2개라는 말도 제 귀에 곧바로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며 다시 한번 쌍둥이에요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서야 저는 2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들썩였죠.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는 순간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무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배란 유도제와 호르몬제와 시어머니의 저주 같은 폭언 사이에서 저는 얼마나 시들어갔던가요? 그 세월을 뚫고 마침내 저에게 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이, 심지어 2명이나 되는 그 작은 생명들이 제 안에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소식을 전해 들은 남편은 잠깐 숨을 멈추더니 이내 코를 훌쩍이더라고요. 진짜야? 둘이나? 자기야, 진짜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진짜 부모 되는 거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다정하게 떨리던지 저는 그때만 해도 이 사람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케이크 하나를 사들고 들어오더니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정신 차리고 현명하게 살자고, 성실한 아빠가 되어 보겠다고 그 사람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다짐하듯 말했죠. 저는 그 어깨에 기대어 참 오랜만에 안도했어요. 우리 부부에게도 이제 진짜 봄이 오는구나 싶었거든요. 시댁에도 조심스레 소식을 알렸어요. 시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하시더니 아이고, 조상 덕에 이제 손주를 보게 되었네 하며 목소리를 높이시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옆에서 그래도 며느리가 시집이라고 왔으니 조상님이 봐주셨나 보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 담긴 미묘한 결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굳이 담아두지 않았어요. 어쨌든 겉으로나마 반겨주시는 말이었으니까요. 친정엄마는 아예 목이 다 잠기실 때까지 우셨어요.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제 전화를 받고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가게 뒷문으로 뛰어나가 한참을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신혼집으로 달려오신 엄마는 제 배를 살포시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죠. 우리 재영이 이제 진짜 고생 다 끝났다. 엄마가 다 도와줄게. 아무 걱정 마. 그 말에 저는 엄마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딸 하나 시집 보내려 그 고생을 하신 우리 엄마 앞에 이제야 손주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게 된 게 그렇게 죄송하고 감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봄은 정말 잠깐이었어요. 임신 3개월에 접어들 무렵 어느 저녁 남편이 유난히 어두운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저는 무슨 일 있느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대꾸도 안 하고 소주만 홀짝이더니 결국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회사 잘렸어. 숟가락이 상 위에 툭 떨어졌어요. 회사에서 잘렸다니, 그것도 이제 곧 아빠가 될 사람이 잘렸다니. 저는 무슨 일이냐고 재차 물었는데 그 사람은 회사가 자기를 부당하게 내쫓았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기더라고요. 그 말투가 어딘가 미덥지 않아서 저는 며칠 뒤 남편의 회사 동료 언니에게 조심스레 전화를 걸어봤어요. 수화기 너머로 언니가 한숨을 푹 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진짜 몰랐어?
자기 남편 근무 중에 술 마신 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지난주에는 취해서 고깃집 셋톱박스랑 공유기까지 다 부쉈어. 회사에서 진짜 참고 참다가 잘났다니까.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근무 중 음주라니. 고객 기물을 부쉈다니.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성실한 인터넷 설치 기사의 모습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사실을 확인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발뺌하더니 결국 소주잔을 확 내려놓으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뭐가 문제야? 그깟 일 좀 있었기로써니. 다른 데 알아보면 되지. 하지만 그 다른 데를 알아본다던 남편은 다음 날부터 아예 문 밖을 안 나서기 시작했어요. 이력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소파에 등을 딱 붙이고 낮부터 소주병을 열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냉장고를 뒤지고 있고 점심에는 안주를 볶고 있고 저녁에는 이미 얼굴이 벌개진 상태였죠. 저는 임신한 몸으로 회사에 나가 하루를 버티고 돌아오는데 신혼집 현관을 열면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확 밀려오는 그 지옥 같은 저녁이 매일 반복됐어요. 그 사람은 시아버지의 나쁜 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 피가 그 사람 안에 흐르고 있었는데 결혼이라는 무대에서 잠시 감춰두었을 뿐이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부풀어 오르는 배를 안고 부엌에 서서 남편의 해장국을 끓이며 자꾸 눈물을 훔쳤어요. 뱃속의 아이들이 이 술 냄새 가득한 공기를 함께 마시고 있다는 사실이 서럽고 미안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오후 산부인과에서 성별 확인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화면을 짚어가며 웃으시더라고요. 둘 다 공주님이에요. 예쁜 쌍둥이 딸 엄마 되시겠네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딸 둘이라니 세상에 이보다 더 예쁜 조합이 어디 있을까 싶었죠. 그날 저녁 시댁에 딸 쌍둥이 소식을 전했는데 수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냉랭해지더라고요. 뭐, 둘 다 딸이라고? 그 한마디에 저는 명치가 콱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짧은 한숨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에휴, 그래도 뭐 어쩌겠니? 다음에 아들 낳으면 되지. 다음이라니요. 이제 겨우 첫 아기를, 그것도 10년 만에 2명이나 얻은 며느리에게 다음 아들 이야기를 꺼내시는 그 무심한 태도에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죠. 저를 부르실 때는 여전히 명령조였지만 뱃속 손녀들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태동은 좀 느끼느냐, 병원에서는 뭐라 하더냐, 이런 흔한 안부 하나 없이 오로지 아들 이야기 아니면 시아버지 술 안주 이야기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어느 날 대뜸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요즘 속이 쓰리다는데 너는 마누라가 돼서 해장국 하나 제대로 못 끓여주냐. 콩나물 해장국이 좋다더라. 오늘 저녁에 꼭 끓여놔라. 저는 그때 사무실에 앉아 배를 부여잡고 있던 참이었어요. 입덧이 심해 물 한 모금 넘기기가 힘든 임산부에게 하루 종일 놀고 먹는 아들 해장국을 걱정하시는 그 어머니 앞에서 저는 참 많은 것이 어그러졌다는 걸 실감했죠. 그 무렵 막내 아가씨한테서도 오랜만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임신 축하 전화인 줄 알고 반갑게 받았더니 이 아가씨는 대뜸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언니, 나 이번 달 핸드폰 요금 낼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2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돼? 다음 달에 알바비 나오면 바로 갚을게. 저는 잠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아기 안부 한마디 없이 곧바로 돈 이야기라니 저를 무슨 은행 자동인 출기쯤으로 생각하시나 싶었죠.
그런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축하를 건네준 사람은 예전에 시댁과 연을 끊고 나가버리신 둘째 아가씨였어요. 어느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수화기 너머로 그분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언니 소식 들었어요. 정말 축하해요. 우리 조카들 무조건 건강하게만 나오면 돼요. 그 집 식구들 말은 하나도 담아두지 마요. 알았죠? 저는 그 전화를 끊고 부엌 식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어요. 정작 뱃속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소파에 누워 코를 골고 있고 그 사람의 어머니는 아들 해장국 타령이나 하고 있는데 남남처럼 지내던 시누이 한 분만이 저와 이 아이들의 존재를 진심으로 반겨주고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부른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너희 둘은 꼭 지켜줄게 하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제가 아주 가까운 미래에 얼마나 큰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를요. 임신 7개월에 접어들 무렵 제 배는 어느새 앞이 잘 안 보일 만큼 불러 있었어요. 쌍둥이라 그런지 만삭산모처럼 배가 나오는데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두 팔로 매트리스를 짚고 안간힘을 써야 겨우 가능했죠. 다리는 밤마다 퉁퉁 부어 종아리에 손가락을 대면 자국이 한참 남아 있었고 발등에는 신발 자국이 낙인처럼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시계는 며느리의 배와 상관없이 여전히 제사와 명절과 시아버지의 술장 앞에 멈춰 있더라고요.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주말, 시어머니에게서 어김없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더 명령조였죠. 이번 명절엔 사람이 많이 올 거니까 전을 좀 넉넉히 붙여놔라. 목요일 오후부터 와서 준비해. 저는 부풀어 오른 배를 쓸어내리며 조심스레 말씀드렸어요. 요즘은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서 산부인과에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다고 이번 명절엔 조금만 배려해 주식자 부탁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한 옥타브 올라가더라고요. 애 뵌 게 무슨 벼슬이야? 나는 애 셋 낳을 때도 시댁 제사 다 지냈어.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하면 이 집안에 들어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저는 수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애 뵌 게 벼슬이냐는 그 말이 마치 못이 되어 명치에 콱 박히더라고요. 뭐라 대꾸를 하려는데 옆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던 남편이 슬쩍 다가와 수화기를 낚아채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데리고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 사람을 한참 쳐다봤어요. 알아서 데리고 간다는 그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이 사람은 정말 내 뱃속에 우리 아이들이 2명이나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눈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가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정기검진일이 되어 저는 산부인과 예약을 잡아두었죠. 쌍둥이 임신은 특히 초음파 검사가 잦아서 그날은 태아 성장과 양수량, 태반 상태까지 꼼꼼히 봐야 하는 중요한 날이었어요. 아침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오늘 시댁에 와서 명절에 먹을 김치 배추 좀 절이라는 말씀이시더라고요. 저는 병원 예약이 있어 오늘은 어렵겠다고 조심스레 말씀드렸죠.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벼락이 떨어졌어요. 너는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아들 낳을 몸도 아니면서 병원은 못하러 그렇게 자주 다니는 거냐?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들 낳을 몸이 아니라는 그 한마디가 제 뱃속에 있는 두 딸의 존재를 뿌리째 뽑아 던져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뱃속에서 꼬물꼬물 태동을 시작한 이 작은 생명들이 벌써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가들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 말이 목구멍에 걸려 자꾸만 되뇌어졌죠. 전화를 끊고 나니 소파에 늘어져 있던 남편이 슬쩍 눈을 뜨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이 사람에게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말을 걸었어요. 자기, 어머님이 오늘 병원 가지 말라고 하셔. 그래도 나 오늘은 꼭 가야 해. 자기가 어머님한테 좀 말씀 좀 드려주면 안 돼? 남편은 잠깐 눈을 껌뻑이더니 이불을 확 뒤집었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진짜 왜 자꾸 나 피곤하게 해?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좀 하면 안 돼? 너 때문에 내가 어머니한테 시달리는 거 안 보여? 저는 그 이불 위로 떨어지려던 눈물을 급히 소매로 닦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자기 어머니의 아들일 뿐 제 남편이 되어줄 생각이 없구나. 저는 그때 아주 조용한 결단을 하나 내렸어요. 이 집에서, 이 사람 옆에서 이 아이들을 낳을 수는 없겠다는 결단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커다란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임신복 몇 벌과 속옷, 산모 수첩과 병원 진료 카드, 통장 하나를 챙기고 나니 짐이 별로 남지도 않더라고요. 결혼 10년 동안 이 집에서 제 것이라 부를 만한 게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사실에 저는 짐가방 지퍼를 올리며 헛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은 그 광경을 보고도 별말이 없었어요. 그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다가 슬쩍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어디 가게? 저는 대꾸하지 않고 짐가방을 끌며 현관을 나섰어요. 친정집 초인종을 누르자 문 안쪽에서 우리 엄마의 슬리퍼 소리가 종종거리며 다가왔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만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는 만삭의 딸이 짐가방을 끌고 눈물 콧물 범벅으로 서 있는 걸 보고도 그 어떤 나무람도 없이 그저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왔다, 우리 딸. 잘 왔어. 이제 아무데도 가지 마라.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도망쳐온 딸을 향해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세상에 저를 이렇게 조건 없이 반겨주는 품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친정엄마는 그날부터 온전히 저의 보호막이 되어주셨어요. 식당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고된 일을 하시면서도 퇴근길엔 꼭 시장에 들러 미역이며 고등어며 제철 과일을 사오시더라고요. 새벽에 눈을 뜨면 부엌에서 국 끓이는 냄새가 은은하게 스며들었고 식탁 위에는 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반찬 서너 가지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죠. 엄마는 당신 몸 챙기시는 것보다 딸의 뱃속 손녀들 챙기는 게 먼저였어요. 우리 딸이 잘 먹어야 우리 손녀들도 잘 크지. 엄마 걱정 말고 얼른 먹어라. 엄마는 밥 공기에 밥을 꾹꾹 눌러 담으며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밥 공기를 받아들 때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게 차오르는 걸 느꼈죠. 시댁에 갓 시집 갔을 때는 밥알을 삼키는 것조차 죄스러웠는데 친정집 밥은 어쩌면 이렇게 목구멍을 순하게 넘어가는지 신기하기까지 하더라고요. 한편 남편은 제가 친정으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고도 처음에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사흘쯤 지나고 나서야 전화가 걸려왔는데 아내의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다짜고짜 짜증부터 내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가 나 잡고 하루 종일 소리 지르시잖아. 너 진짜 이럴 거야?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잠깐 웃음이 나왔어요. 만삭의 아내가 왜 짐 싸서 나갔는지, 병원 검진은 무사히 받았는지, 뱃속 아이들은 잘 있는지, 그런 걸 묻는 남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대꾸했죠. 당신 어머니한테는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이제 그 집에 갈 힘도 없어. 전화를 끊고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미역국 그릇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어요. 이제 이 사람과 나눌 말이라는 게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예감이 짙게 밀려오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남편의 전화를 아예 무음으로 돌려두었어요.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고 시댁 이야기는 마음속에서 서서히 밀어내기 시작했죠. 오로지 뱃속의 두 아이에게만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요. 친정집 창가에 앉아 볕을 쬐며 태교 음악을 듣고 엄마가 사다 주신 태교 동화책을 소리내어 읽고 저녁에는 엄마와 나란히 앉아 뜨개질을 하며 악기 모자를 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이 서툴러 코가 자꾸 빠졌는데 엄마가 옆에서 웃으시며 다시 잡아주시곤 하셨죠. 그렇게 실 한 코 한 코를 엮어가는 동안 제 마음속 어딘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실도 조금씩 느슨해지는 게 느껴졌답니다. 산딸이 다가올 무렵 엄마는 저를 앉혀놓고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내미시더라고요. 봉투 안에는 산후조리원 예약증이 들어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 동네에서 제일 시설 좋기로 소문난 곳이었죠.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 엄마를 쳐다봤어요. 엄마, 이거 얼마나 비싼 데인데. 나 그냥 집에서 조리해도 되는데.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우리 딸 10년 만에 아이 낳는 거야. 그것도 쌍둥이. 남들 2번 낳을 걸 한 번에 낳는 건데 엄마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걱정 말고 좋은 데서 몸 잘 풀어. 엄마가 꼭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아무 부담 갖지 마. 저는 그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한참을 울었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를 도구로 부리려는 문자만 날아오는데 친정에서는 딸의 몸을 살뜰히 챙겨주려는 어머니의 돈봉투가 건네지고 있었죠. 그 대비가 너무 선명해서 눈물이 자꾸 흘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새벽녘 진통이 시작된 지 8시간 만에 저는 두 딸을 무사히 품에 안았죠. 첫째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 우렁차게 울음을 터뜨리고 뒤이어 둘째 아이가 조금 더 작은 울음소리로 뒤따르는 그 순간을 저는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고 계시던 우리 엄마는 이미 어깨를 들썩이며 우시고 계셨고 저는 눈물이 흐르는 것도 잊은 채 두 아이의 조그만 손가락 10개를 하나하나 세어 보았어요. 이 손가락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이제 그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답니다. 두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자리를 잡은 첫날, 저는 그야말로 몸이 물먹은 솜처럼 늘어져 있었어요. 쌍둥이를 낳은 산모의 몸이라는 게 어찌나 무겁고 아팠는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벅차더라고요. 회음부가 얼얼하게 아리고 전몸살이 밀려와 가슴이 돌덩이처럼 단단해지고 밤새 두 아이 수유를 번갈아 하고 나면 눈꺼풀이 저절로 감겨왔죠. 그런데도 두 딸 얼굴을 들여다볼 때면 그 모든 통증이 잠깐 잊혀지는 게 참 신기했어요. 작디 작은 손가락이 제 새끼손가락을 꼭 쥐어올 때면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는 다짐이 몇 번이고 되풀이됐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며느리가 아이를 둘씩이나 낳아 병원에 누워 있는데 시댁 쪽에서는 그 흔한 전화 한 통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손녀들 얼굴을 보러 뛰어오시는 시부모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기 옷 한 벌, 베넷 저고리 한 장, 미역 한 오락이 보내주시는 일도 없었죠. 남편은 출산 다음 날에야 슬그머니 병실에 나타났는데 갓 태어난 두 딸의 얼굴을 어색한 표정으로 잠깐 들여다보더니 10분도 채 안 되어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우리 엄마가 낮게 혀를 차시더라고요. 저게 애비냐? 저게 서방이야? 엄마는 그 한마디만 남기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저는 엄마 눈가에 그렁그렁 맺힌 그 눈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산후조리원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아침, 저는 침대에 몸을 반쯤 일으키고 앉아 우리 엄마가 새벽부터 정성껏 끓여오신 미역국을 한 숟갈씩 떠먹고 있었어요. 소고기가 넉넉히 들어간 미역국은 참으로 구수했죠. 엄마는 옆에서 앉아 계시다가 잠깐 통화할 게 있다며 휴대전화를 들고 복도로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혼자 침대에 걸터 앉아 미역국 그릇을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한 숟갈씩 뜨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조리원 방문이 벌컥 열리는 거예요. 노크도 없이 인사도 없이 문고리를 확 잡아채는 그 거친 손길에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문 앞에 시어머니가 서 계시더라고요. 손에는 조그만 검정 손가방 하나만 달랑 든 채 얼굴에는 무언가 잔뜩 벼르고 온 사람의 표정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순간 숟가락을 놓칠 뻔했지만 며느리 된 도리로 얼른 몸을 추스르며 어머님 오셨느냐고 인사를 드렸죠. 시어머니는 저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방안을 한번 쓱 훑어보시더니 침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2년 지난주 시할아버지 제사에 왜 코빼기도 안 비쳤어? 며느리라는 게 조상 제삿날을 째? 애새끼 낳은 게 뭐 벼슬이라도 되니? 상전 납셨네, 납셨어. 저는 그 자리에서 잠깐 숨이 멎었어요. 절 보러 오신 게 아니라 며느리 잡으러 오셨구나. 손녀들 얼굴 한번 안 들여다보시고 애기방 유리창 너머 신생아실 쪽에는 눈길 한번 안 주시고 오직 지난주 빠진 제사 하나를 따지려고 산후조리원 문을 열어젖히신 그 무심함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 그때 회음부실도 안 뽑았고 전몸살에 열이 39도까지 올랐어요. 몸을 도저히 가눌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께 미리 문자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오르시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억지로 눌러두고 있던 무언가가 그 안에서 톡하고 터진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침대 옆으로 성큼 다가오시더니 제 어깨를 확 잡아채며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문자? 그깟 문자 한 통으로 조상제사를 쨌다는 게 말이 되니? 나는 애 셋 낳고 다음 날부터 부엌에서 밥 지었어. 네 몸이 뭐 그렇게 특별해서 시할아버지 제사상도 못 차리고 자빠져 있냐고. 저는 어깨를 잡힌 채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무릎이 미역국 그릇이 살짝 기울어 국물이 몇 방울 침대 시트에 떨어지더라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 무릎 위 미역국 그릇에 딱 꽂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물이 그득한 그 그릇을요. 호강하는 꼴 좀 봐. 제사는 째면서 미역국은 이렇게 챙겨 처먹고 있어? 애도 못 낳는 년 데려다 10년을 참았더니 이제 와서 딸년 둘 낳아놓고 이 지랄이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무릎 위 국그릇을 확 낚아채시더니 그 뜨거운 미역국을 저에게로 확 뿌리시는 거예요. 국물이 제 뺨과 목덜미와 앞서프로 후두득 쏟아져 내렸고 그릇은 침대 아래로 쨍그랑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죠. 미역 가닥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국물이 방바닥에 흥건히 번지고 저는 뜨끈한 국물이 목선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감각에 소리도 못 지른 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두 볼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왈칵 차오르는데 이상하게 몸이 얼어붙어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죠. 엄마, 엄마.
저도 모르게 목구멍 저 밑에서 짜내듯 우리 엄마를 부르는 비명이 튀어나왔어요. 복도에서 통화하시던 우리 엄마가 그 비명 소리를 듣고 방문을 확 열어젖히시는 데는 채 3초도 걸리지 않았죠. 뜯어져 나뒹구는 미역국 그릇, 침대 시트에 번진 국물, 뺨과 목덜미가 미역국 범벅이 된 딸의 모습, 그리고 그 앞에 씩씩거리며 서 있는 사돈. 이 모든 광경이 엄마의 두 눈에 한꺼번에 담기던 그 순간, 저는 저희 엄마의 얼굴빛이 확 바뀌는 걸 봤어요. 눈꼬리가 파르르 떨리고 입술이 굳게 앙다물리고 어깨가 산처럼 부풀어 오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키가 166cm에 식당에서 큰 국솥을 하루 12번씩 옮기시는 그 팔뚝으로 다져진 다부진 체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엄마 옆에 서면 155cm도 될까 말까 한 아주 왜소한 체구셨죠. 엄마는 아무 말도 없이 저에게 성큼 다가오시더니 제 뺨에 붙은 미역 가닥을 손으로 조심조심 떼어내 주셨어요.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저는 그만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미역을 떼어낸 그 손이 다음 순간 바닥에 흩어진 미역을 맨손으로 끌어모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엄마, 뭐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엄마는 대꾸도 없이 미역 한 움큼을 손에 쥐고 몸을 일으키셨어요. 그러고는 시어머니 앞으로 성큼 다가서시더니 그 미역을 시어머니의 얼굴에 그대로 쳐바르셨어요. 뺨에, 이마에, 콧등에, 입가에 그 뜨끈하고 미끈한 미역 가닥을 사정없이 문질러 비비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팔을 휘두르시는데 엄마는 그 팔을 한 손으로 확 낚아채시더니 이내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움켜쥐셨어요. 그 다부진 팔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뒤흔들며 우리 엄마는 이제껏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로 포효하듯 쏟아내시더라고요. 이 못돼 처먹은 여편네야.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지. 가대 낳고 누워있는 애한테 국 끓여다 주지는 못할 망정 얼굴에 끼얹어 오늘 내 손에 젖은 구경 한번 시켜줄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엄마의 손목을 붙잡고 발버둥을 치셨어요. 얼굴에 미역 가닥을 잔뜩 뒤집어 쓴 채로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시는데 엄마는 그 손목을 놓아주지 않으시고 계속 머리채를 흔들어 대셨죠. 시어머니의 그 야무진 파마머리가 산발이 되어 흩어지고 얼굴엔 국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그 큰 소리로 며느리를 몰아붙이던 그 입에서 애원과 비명이 뒤엉켜 튀어나오는 광경을 저는 침대에 걸터앉은 채로 넣어놓고 바라봤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뚝 그치고 심장 저 밑에서 뜨끈한 무언가가 확 솟구쳐 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10년 넘게 참아온 무언가가 우리 엄마의 손을 빌려 마침내 터져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복도에서 소란을 들은 조리원 관계자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두 분을 뜯어 말리는 데만 한참이 걸렸어요. 그동안에도 우리 엄마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놓아주지 않으시며 몇 번이고 소리를 지르셨죠. 내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애 낳느라 사경을 헤맨 애한테 이 짓을 해. 관계자들이 겨우 엄마의 팔을 붙잡아 떼어내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널브러진 채로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아까의 그 서슬퍼런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고 얼굴은 미역 범벅이 되고 손발은 부들부들 떨리는 그 초라한 모습을 저는 물끄러미 내려다봤죠. 이 사람이 그동안 저를 짓눌러왔던 그 커다란 산이었나 싶을 만큼 지금 눈앞의 시어머니는 참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우리 엄마는 관계자들의 팔을 뿌리치시고 제 옆으로 오시더니 침대에 앉아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품에서 저는 그제야 왈칵 울음을 쏟아냈죠. 뜨거운 국물에 데인 뺨보다 시어머니의 폭언에 상처받은 마음보다 우리 엄마의 그 다부진 팔이 저를 감싸 안는 그 순간이 더 뜨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는 알았어요. 이 결혼은 여기서 끝이라는 걸요.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의 며느리로 살 이유가, 아니 살 힘 자체가 저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거요. 산후조리원에서의 그 미역국 사건이 있고 난 뒤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아이들 수유 때문에 몸이 늘 잠에 굶주려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눈만 감으면 뜨끈한 국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던 그 감각이 되살아나 소름이 오조소 돋더라고요. 조리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는 밤이면 저는 어느새 두 손을 배 위에 올린 채 조용히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이 결혼을 정리하는데 얼마가 필요할까? 두 아이를 데리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그런 계산들을요. 조리원에서 퇴소하던 날 저는 짐가방을 챙기며 우리 엄마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이혼할래. 엄마는 아이 짐을 정리하시던 손을 잠깐 멈추시더니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라고요. 무언가 대답을 고르시는 그 짧은 침묵 뒤에 엄마의 대답이 툭 떨어졌어요. 진작에 그랬어야지. 엄마가 왜 그 말을 이제야 듣는지 모르겠다.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며느리로 10년을 참아낸 딸의 결정 앞에서 엄마는 나무람도 걱정도 없이 그저 두 팔로 저를 감싸 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품에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두 딸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도록 이 결정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요. 친정집으로 돌아온 첫 주에 저는 이혼 소송을 맡길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후기가 좋은 변호사님을 몇 분 추려두고 상담 예약을 잡고 그동안 시댁에서 겪은 일들을 잊어버리기 전에 노트에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죠. 자정제사에 시달리던 새벽들, 회사에 반차 내고 장봐 나르던 명절들, 아들 낳을 몸이 아니라며 저주를 퍼붓던 시어머니의 폭언들, 그리고 만삭의 아내를 두고 술만 퍼마시던 남편의 뒷모습까지. 노트에 옮겨 적는 손이 자꾸만 떨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한 줄 한 줄 눌러 썼어요. 이 기록들이 앞으로 저와 두 딸의 미래를 지켜줄 방패가 될 테니까요. 이혼 통보가 남편의 귀에 들어간 건 조리원 퇴소 후 열흘쯤 지난 어느 저녁이었어요. 변호사님을 통해 정식으로 이혼 조정 신청서가 시댁으로 발송되었고 그날 밤 남편은 반쯤 미쳐 날뛰며 친정집으로 달려왔죠. 그런데 우리 엄마가 먼저 그 사람을 문 앞에서 딱 막아 세우셨어요. 저는 안방에서 아이들 수유를 하며 그 광경을 문틈으로 지켜봤어요. 장모님, 재영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딱 한 번만요. 한 번만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남편이 현관 앞에 무릎을 딱 꿇으며 그렇게 애원하더라고요. 얼굴엔 벌써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어깨는 들썩거리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죠. 엄마는 팔짱을 낀 채로 그 사람을 내려다보시더니 아무 말도 없이 슬리퍼 한 짝을 신고 마당으로 내려서시더라고요. 며칠 뒤 이번엔 남편이 우리 엄마의 식당까지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점심 장사가 한창인 시간에 앞치마를 두르고 솥 앞에 서 계시던 엄마 앞으로 달려가서는 손님들이 다 보는 그 홀 한복판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대요. 어머니, 저 진짜 잘못했어요. 우리 재영이 없이는 저 못 살아요. 애기 엄마 없이는 저 진짜 못 살아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엄마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은 손님들이 다 보는 그 자리에서 눈물 콧물 다 짜내며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탁 내려놓으시고
그 사람 앞에 두 손을 허리에 척 얹고 서시더니 이렇게 일갈하셨대요. 어디서 개가 짖어. 우리 딸 앞에서 술만 퍼마시던 그 입으로 이제 와서 뭐? 못 산다고? 못 사는 건 우리 딸이 이제까지 못 살았지. 자니가 뭘 못 살아. 두 번 다시 여기 얼씬거리지 마. 다음에 또 오면 그땐 정말 구정물을 확 끼얹을 테니까. 엄마는 그날 저녁 집에 오셔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며 어찌나 통쾌해 하시던지 저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어요. 우리 엄마의 그 매서운 한마디에 남편은 얼굴이 벌개진 채로 식당 문을 열고 도망치듯 나가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은 문자로, 전화로, 심지어 SNS 메시지까지 온갖 방법으로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말, 자기가 정말 정신 차렸다는 말, 어머니 아버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온갖 감성팔이 문구가 제 휴대전화 화면을 뒤덮었죠.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읽지도 않고 그대로 캡처만 해서 변호사님께 전달했어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조언을 이미 받아둔 뒤였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를 하며 남편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던 어느 날 변호사님이 저에게 서류 한 뭉치를 내밀며 조심스레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남편분 앞으로 되어 있는 대출 내역인데요. 액수가 좀 큽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은행 대출, 저축은행 대출, 카드론, 심지어 대부업체까지 남편의 이름 앞으로 걸린 빚이 총 6천만 원이 넘게 잡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남편 명의로 이 정도의 빚이 있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인터넷 설치 기사로 벌어오던 월급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큰 돈을 대체 어디에 썼단 말일까요? 변호사님은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더니 조심스레 한마디 덧붙이시더라고요. 대출 이용 내역을 보시면 상당 부분이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결제 이력으로 보입니다. 남편분 아버지도 같이 이용하시던 사이트로 확인이 되네요. 그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그대로 무릎에 떨어뜨렸어요. 도박? 그 두 글자가 뇌리에 박히는데 그동안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퍼즐들이 순식간에 맞춰지더라고요. 남편이 밤마다 시아버지의 전화 한 통에 슬그머니 집을 나서던 그 뒷모습, 회사에서 잘리고도 이력서 한 장 쓰지 않은 채 낮부터 술만 마시던 그 무기력, 통장 잔고가 늘 아슬아슬하게 텅 비어 있던 그 이상한 살림살이, 그 모든 게 도박이라는 한 단어 안에 다 들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시아버지가 걸어온 그 막장 인생을 손색 없이 그대로 복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저와 결혼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그렇게 굴러가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저는 그날 저녁 친정집 부엌 식탁에 앉아 오랫동안 그 서류를 노려봤어요. 두 아이가 신생아 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고 엄마는 옆에서 조용히 사과를 깎아 접시에 담아주셨죠. 저는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조용히 의조렸어요. 이 남자와 만약 이혼을 안 하고 계속 같이 살았다면 이 6천만 원의 빚은 결국 우리 두 딸의 몫이 되었을 거라고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손끝 발끝이 서늘해지면서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이 결정을, 이 이혼을 저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확신이 그때 저 안에서 콘크리트처럼 굳어졌답니다. 이혼 소송이 구체화되면서 시댁 쪽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 봐요. 콧대 높으시던 시어머니의 태도가 그때부터 180도 돌변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떠난 시댁에서는 이제 자정제사 밥상을 차릴 사람도
시아버지 술안주를 만들 사람도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 부엌에 매여 있어줄 사람도 없어졌으니까요. 그 모든 몫이 고스란히 시어머니의 어깨로 돌아간 거죠. 수선집을 운영하시면서 그 5번의 제사와 명절 준비를 혼자 감당하시려니 그 작은 몸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셨을 거예요. 어느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무심코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사흘 굶은 사람처럼 잠겨 있더라고요. 재영아, 나다. 애미야.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산후조리원 그 침대 위에서 목덜미를 타고 흐르던 뜨거운 미역국의 감각이 다시 확 밀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수화기를 붙잡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다. 내가 사람이 미쳤었나 봐. 재영아, 앞으로 집안일은 내가 다 할게. 제사도 내가 지낼게. 응? 우리 아들이랑 그러지 말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살자. 응? 손녀들도 이 할미가 이제 예뻐할게. 응? 저는 그 애원을 다 듣고 나서 아주 조용히 웃었어요. 며느리를 다시 그 집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이자 아들의 도박빚을 함께 갚아줄 며느리를 붙잡기 위한 카드로 손녀 얘기를 꺼내다니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던 게 제사 지내는 거였잖아요. 이제부터는 그 좋아하시는 제사 음식 어머님 혼자 원 없이 다 하시면서 재밌게 사세요. 시아버님 술안주도 새벽까지 정성껏 만들어 드리시고요. 그동안 이 며느리가 어머님 손에서 그 즐거움을 뺏어가서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뭐라 말씀하시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리고 곧바로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번호도 시아버지의 번호도 막내 아가씨의 번호까지 하나하나 차단해 나갔죠. 손가락이 화면을 스칠 때마다 저 안에 얼기설기 남아있던 그 집안과의 실오라기 같은 인연들이 하나씩 뚝뚝 끊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 시원했어요. 서럽지도 않고 아쉽지도 않고 그저 이제야 제 몸에 붙어있던 무거운 짐 하나를 툭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함이 저를 감쌌죠. 그날 밤 저는 두 딸이 잠든 요 옆에 앉아 아이들의 조그만 손을 한참 쓰다듬어 주었어요. 콧등에 자잘한 땀방울이 맺힌 채로 새근새근 잠든 그 얼굴들을 들여다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죠.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이제 세상 어떤 소송도, 어떤 굴욕도, 어떤 잔인한 말도 다 견뎌낼 수 있겠다고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날까지 저는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던 그날, 저는 법원 앞 계단에 잠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유난히 파란 하늘이었죠. 10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정작 판사 앞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그 10분이 전부였어요. 그 10분 동안 저는 며느리라는 이름을 벗고 아내라는 이름을 벗고 오직 두 딸의 엄마라는 이름 하나만 남긴 채로 그 문을 열고 나왔죠.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던지 만삭의 몸으로 짐가방을 끌고 친정집으로 도망치던 그날의 무거움이 무색할 지경이었답니다. 법원 앞에서 저를 기다리시던 엄마는 두 딸을 유모차에 태우신 채로 저에게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저는 그 유모차 쪽으로 종종 걸음쳐 가서 두 딸의 조그만 뺨을 번갈아 만져보았죠. 아이들은 유모차 안에서 서로 손을 뻗어 옹알이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 조망만한 손가락 10개와 발가락 10개, 뽀얗게 오른 두 뺨을 들여다보는데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눈물을 훔치고 말았어요.
미안함이 반, 다행이라는 마음이 반이었죠. 이 아이들이 그 지옥 같은 시댁 공기 속에서 자라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저는 엄마로서 첫 번째 도리를 지킨 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혼한 지 벌써 5년이 흘렀어요. 시간이라는 게 어찌나 빠른지 신생아실 요람에 나란히 뉘어놓았던 두 딸이 이제는 유치원에 다니며 아침마다 셔틀버스를 잡아 타는 나이가 되었답니다. 아이들은 친정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참 밝고 씩씩하게 자라주었어요. 첫째는 성격이 야무지고 똑 부러져서 벌써부터 동생을 챙기는 언니 노릇을 톡톡히 하고, 둘째는 애교가 많고 다정해서 할머니 무릎에 앉아 제잘거리는 걸 제일 좋아하죠. 밤에 두 아이를 나란히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며 이마에 뽀뽀를 해줄 때면 저는 늘 조용히 되뇌어요. 이 결정을 내려줘서 고맙다고, 그때의 나에게 참 잘했다고요. 친정엄마는 여전히 식당 일을 하시지만 예전만큼 몸을 혹사시키지는 않으세요. 제가 이혼 후에 다시 회사에 복직해 자리를 잡은 뒤로는 저녁 시간엔 함께 아이들을 돌봐주시며 손녀들 재롱에 하루의 피로를 푸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밥상을 차리시고 제가 아이들 씻기고 두 딸이 그 사이를 종종거리며 오가는 그 저녁 시간이 저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궁궐 부럽지 않은 시간이랍니다. 시댁 부엌에서 새벽까지 전을 부치며 흘리던 눈물이 이 조그만 친정집 식탁 위에 웃음 하나로 다 씻겨 내려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 그 사람은 지금도 도박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아버지가 걸어간 그 진창길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후에도 저축은행이며 대부업체며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도박판을 전전한 모양이에요. 결국 그 좋아하던 술도 마음껏 못 마실 지경까지 몰려 요즘은 여기저기 공사판을 옮겨다니며 막노동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소식을 건너 들었죠. 제가 그 사람의 소식을 물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세상 인연이라는 게 참 즐겨서 이따금 그런 소식들이 바람결에 실려오더라고요. 시댁 쪽 소식도 마찬가지예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소파에 등을 붙이고 도박판 전화를 기다리시는 신세이고, 시어머니는 그 작은 몸으로 수선집과 5번의 제사와 시아버지 술잔까지 혼자 다 짊어지고 계신다더라고요. 며느리 자리가 비니 그 짐이 오롯이 당신 어깨로 돌아간 셈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통쾌하다는 마음도 안 됐다는 마음도, 그저 그 집안일은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담담함만 남더라고요. 그런데 잊을만 하면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번호를 바꾸고 또 바꿔도 그 사람은 어떻게든 새로운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걸어오더라고요. 대개는 술에 잔뜩 취한 밤이었어요. 자기야, 나야. 애들 목소리 한 번만 들려줘. 제발 한 번만. 수화기 너머로 코를 훌쩍이며 감성팔이를 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 저는 예전 같으면 마음 한구석이 잠깐이라도 흔들렸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흔들림조차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하죠. 밀린 양육비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다 입금하고 나서 다시 전화해. 그전엔 우리 애들 근처에 얼씬거릴 생각도 하지 마. 그 사람은 그때마다 눈물을 짜내며 사정이 어렵다는 둥, 요즘 일이 없다는 둥, 온갖 핑계를 늘어놓더라고요. 이혼 판결문에 매달 얼마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조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5년 동안 그 사람이 제대로 입금한 달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저는 그 사람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제가 여기서 물러서는 순간 그 사람은 앞으로도 아빠 노릇 흉내만 내며
두 딸을 이용하려 들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주 차분하게,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준비를 해두었어요. 만약 이 사람이 끝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저는 배드파더스라는 인터넷 신상 공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에요. 얼굴과 이름과 직장까지 인터넷에 공개해 사회적으로 확실히 각인시킬 준비를 이미 마쳐두었죠. 그 외에도 출국 금지 신청, 양육비 이행 명령 소송, 재산 강제 집행까지 법이 저에게 허락한 모든 무기를 저는 하나하나 손질해 두었어요. 필요한 서류들은 파일 폴더에 색깔별로 정리되어 제 책상 서랍 안에 얌전히 잠들어 있죠.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두 딸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순간 저는 그 서랍을 열어젖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며칠 전엔 그 사람이 또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와서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애들 커가는데 아빠 얼굴은 알아야 하지 않겠어? 잠깐 얼굴만 보게 해줘. 밥이라도 한 끼 사줄게. 저는 잠깐 웃음이 나왔어요. 밥이라도 사준다니. 5년 동안 양육비 한 푼 제대로 못 보낸 사람이 밥 한 끼로 아빠 노릇을 사려 하다니 참 뻔뻔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조용히 대답했어요. 우리 애들 밥은 내가 잘 먹이고 있어. 그리고 아빠 도리는 밀린 양육비 통장 잔고로 확인시켜줘. 그거 하나만 채워지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저는 잠깐 창밖을 내다봤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 사람 전화 한 통에도 밤새 뒤척였을 텐데 이제는 통화 종료 버튼 한 번이면 그 사람 목소리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밀어낼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시간이라는 게, 그리고 두 딸이라는 존재가 저를 이렇게까지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두 딸을 키우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나 했어요. 이 아이들을 절대로 시댁 식구들처럼 키우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죠. 남편의 그늘 아래에서 자기 의견 하나 못 내던 시어머니처럼 부모에게 대출까지 뜯기고도 대꾸 한마디 못하다가 결국 연을 끊어야 했던 둘째 아가씨처럼 30이 다 되도록 부모 집에 얹혀 사는 막내 아가씨처럼, 그리고 아버지의 그림자를 그대로 밟으며 도박판을 전전하는 그 사람처럼 키우지는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딸에게 늘 그렇게 가르쳐요. 남자한테 기대지 말라고, 시집이라는 것도 인생의 정답이 아니라고, 무엇보다 스스로 벌어 스스로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첫째가 유치원에서 남자친구를 만들었다고 자랑할 때도 저는 웃으며 말해주었어요. 그 친구가 예쁘고 좋으면 잘 지내. 그런데 그 친구 없어도 우리 딸은 씩씩하게 잘 살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첫째가 고개를 갸웃하며 알았다고 대답하는데 저는 그 조그만 얼굴에 대고 다시 한번 눈을 맞춰주었죠. 이 아이들이 자라 어느 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저처럼 10년을 미련하게 참지 않는 여자로 커주었으면 하는 마음 하나로 저는 매일 밤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혼 후에 5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많은 시간이었어요. 시댁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옷을 벗었고 남편이라는 이름의 가짜 그늘에서 걸어 나왔고 며느리라는 이름의 굴레를 풀어놓았죠. 그 대신 저는 두 딸의 엄마라는 이름 하나로 하루하루를 온전히 채워나가고 있어요. 새벽에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아침에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낮에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엄마와 저녁상 앞에 앉아 두 딸의 그날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듣는 그 하루가 저에게는 눈물나게 소중해요. 가끔 잠들기 전에 그 시절을 떠올려 봐요. 인터넷 설치 기사복을 입고 우리 친정 엄마에게 발편한 신발을 사다 주던 그 사람의 얼굴을요. 그 사람의 다정함이 어디까지가 진심이었고 어디부터가 연기였는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사람 자신도 몰랐을지 모르죠. 다만 확실한 건 지금의 저는 그 시절의 저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정한 신발 선물을 다시 받는다 해도,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상견례 자리를 다시 마련해 준다 해도, 저는 이제 그 다정함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두 딸의 손을 양쪽에 하나씩 잡고 길을 걸어요. 앞으로 이 아이들과 함께 걸어갈 길이 항상 꽃길이지만은 않겠죠. 양육비 소송이 남아있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빠의 부재에 대해 물어보는 날도 올 거고, 세상의 편견 어린 눈초리를 견뎌내야 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무섭지 않아요. 저에게는 저를 낳아주신 우리 엄마의 든든한 팔뚝이 있고, 두 딸의 조그만 손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10년의 결혼 생활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걸어온 제 자신의 두 다리가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어디선가 저처럼 며느리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짐이 정말 감당 안 되는 순간에는 부디 조용히 짐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저는 마음 다해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은요,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이전에 온전히 나 자신의 것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면서 몇 번이나 마음이 먹먹해졌는지 몰라요. 27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세상에 홀로 던져진 것 같던 한 여자가 다정한 남자를 만나 부푼 마음으로 결혼했다가 시댁의 그 무거운 그늘 아래에서 10년을 참아내고 결국 두 딸을 품에 안은 채 그 문을 박차고 나오기까지. 이 사연자님이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저릿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 나와 주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아내라는 이름 아래, 엄마라는 이름 아래 저 혼자 삼키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 어떤 이름이든 그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순간이 온다면 잠깐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걸 오늘 이 사연자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사연자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되어줄 거예요. 오늘도 고부 여정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